최우선 변제 부분 들어갑니다. 우선 변제까지 했었죠? 자, 이제 그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라고 하는 건데, 이는 일단 최우선 변제로 표현하죠, 여러분들 교재는. 그래서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자, 이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는 일단,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되고요. 자, 반드시 대항력 갖추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대항력 없으면 이 자체를 받을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뭘 갖추어 있어야 된다? 대항력 갖추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를 안 갖춰도 된다. 자, 그래서 소액 보증금에 있어서는 선후순을 불문하고 가장 먼저 변제를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경매 실명으로 뭐라 그런다?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지역이 4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그 다음에 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과밀역 지역원역에는 뭐가 들어간다? 서울하고 일단 인천 들어가는데 서울은 별도로 빠져나왔죠? 빠져나왔으니까 과밀에는 뭐가 들어간다? 인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광역시에는 뭐가 빠져요? 인천이 빠지겠죠? 그래서 광역시 포함된 군지역은 어디로 간다? 그 밖에 지역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광역시 보니까 지역이 몇 가지 지역이 더 있어요? 몇 가지 지역 있죠? 용인, 안산, 김포, 광주. 못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지금 433페이지 있죠? 433페이지에 일단은 거기 뭐뭐 들어가 있다? 용인, 안산, 김포, 광주 들어가 있죠? 자, 거기다가 세종시 하나 더, 세종특별자치시 하나 더 추가를 시키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추가시키고. 자, 그래서 용인, 안산, 김포, 광주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하고 그 밖의 지역이 지금 금액이 바뀐 거 뭐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서울은 얼마? 네, 1억 이하의 보증금에 얼마다? 1억 이하의 얼마를? 3,40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과밀역 지역원역은요 8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자, 이거 수정 일단 해놓으세요. 8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얼마를요? 네, 이거는 2,700을. 자,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6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얼마를? 2천만 원을.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이 바뀌었죠. 그 밖에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 예, 1,700만 원에 대해서. 자, 요 이하의 보증금에다가 요거를 가장 먼저 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주택가격에 얼마 가지고 변제준다? 주택가 얼마 가지고? 예, 2분의 1 가지고 변제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게 며칠 날짜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며?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고, 또 며칠 날짜는 또 알아두셔야죠. 2016년 3월 31일 날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놔야 돼요. 요거하고 요거는 3월 31일 날짜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3월 3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기준으로 하고, 요거는 그대로 지금 안 바뀌었죠? 처음으로다가 지금 일부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바뀌려면 아직 네 가지 지역이 싹 바뀌었는데, 요번에는 이거와 이거만 바뀌고, 이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요 두 가지는, 2014년 1월 1일 날짜로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그 뒷페이지에 날짜가 어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434페이지 있죠? 그 434페이지에 보면,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서울하고 그 밖에 지금, 여러분들 동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가 지금 원주죠? 원주가, 3월 31일 날짜로 바뀐 기준과,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는 14년 1월 1일 이렇게 되고요. 자, 요 두 개는 아직까지도 14년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 날짜가 중요하느냐.
자, 저당권 설정 시점을 따지라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언제 됐냐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 시점에서 시행됐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요 금액은 자, 일단 반드시 기억할 거 요 금액을 일단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1억 이하에 얼마? 3,400. 8,000 이하에 2,700. 6,000에 2,000. 그다음에 5,000 이하에 1,700. 자,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주택가액이 얼마 가지고 변제준다? 2분의 1 가지고 변제준다. 라고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는 이 정도까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434페이지 맨 꼭대기 보세요. 거기 보면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위원회. 자, 거기 보니까 최우선면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일정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랬죠? 자, 바로 아까 서울과 지금 그 밖의 지역이 바뀌었죠? 서울과 그 밖의 지역 바뀌었는데 그거를 심의하는 것이 바로 뭐다? 주택임대차위원회예요. 그래서 요 서울하고 지금 그 밖의 지역이 이번 3월 3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심의했다?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어디다가 둔다 그랬어요? 어디다 둔다? 법무부에 둔다 그랬죠? 법무부에 둔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자,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9명 이상 15명 이하죠?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죠? 네, 법무부 차관이 된다 그랬죠. 자, 요 정도까지만. 자, 거기 보니까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예, 2년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마 그 중개사법에서도 봤겠지만 위원 중에서 공무원들은 임기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랬죠? 자기 직에 있을 때까지만 그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435페이지로 넘어가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어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자, 이거는 임대차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죠? 근데 보증금 어떻게 돼요? 돌려주지 않을 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때 자, 그냥 나가버리면 뭐가 상실? 대항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그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편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어디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지방법원이나 지원이나 시군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임차권 등기를 끝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끝냈다면 기존의 대항력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항력이 없다면 예, 새롭게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항력이 없다면 대항력이 새롭게 발생된다. 자, 그래서 그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그 비용을 누구한테요?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기각당하면 어떡한다? 항고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경매위에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는 자, 다시 여기 보면 자, 임차권 등기는 이런 임차권 등기는 뭐에 의해서 소멸한다? 경매에 의해서 소멸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경매가 되면 이제 임차권 등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이때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요. 소멸되지 않는다.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면 다 못 받은 것이고 이때 대항력 있는 이건 무슨 뜻이었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죠? 바로 전 시간에 얘기했던 거. 대항력 있다. 경매에서 대항력 있다는 표현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다? 말소 기준권리 위에 있는 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은 요 정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승계 규정 있네요. 임차권 승계. 자, 이 임차권 승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것이죠. 자, 임차권 승계는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임차인이 어떻게 돼요? 사망하죠? 임차인이 사망하면 이때 그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라는 부분이다. 자, 일단 상속권자가 없을 때 누가 승계하죠? 상속권자가 없을 때 누가 승계?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하죠. 자, 그리고 상속권자가 있다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가정공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눠지죠. 자, 가정공동생활을 만약에 한다면, 자,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럼 누가 승계하고요? 상속권자가 승계하고, 그 다음에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승계한다? 누가? 이촌인의 친족과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자가 공동으로 승계한다. 자, 이렇게 이 승계권을 거절할 수 있죠? 몇 개월 이내? 예, 1개월 이내에 의사표시에서 승계를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실혼 관계자와 관련된 부분을 구분해봤고요. 자, 그다음 차임 보증금 증감 청구하는 부분 보죠. 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이라든가 경제선선 변동에 의해서 자, 적절하지 못할 때 이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뭐도 청구할 수 있어요? 감액도 청구할 수 있다. 자, 증액 청구 못하는 거 아니죠? 청구할 수 있고요. 감액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한되는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 증액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죠. 자, 증액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다. 감액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죠? 감액 제한 규정 없습니다. 뭐에 대한 제한만 있다? 증액 제한만 있다. 자, 그러면 증액하면, 자, 증액하면요. 증액 제한하면 요거는 얼마로? 20분의 1 있죠. 20분의 1. 요거는 몇 프로? 5%죠. 자, 20분의 1, 5%로 증액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5%는 쌍방합의시. 자, 쌍방합의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증액 제한 5%는 쌍방합의시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제 적용되지 않는다? 재계약 시. 재계약 시 있죠? 자, 재계약 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자, 증액 제한 5%는 언제 적용되지 않는다? 쌍방 합의 시와 그 다음에 재계약 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증액 제한의 기본 개념 있죠? 기본 내용. 계약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다 배워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있죠? 보증금 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를 있다가 이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월세로 바꾸는 거죠? 월세로 바꿀 때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은행법에 따른 해가지고 연 몇 프로고요? 연 1할 몇 프로예요? 10%죠? 자, 그 다음에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몇 배? 4배.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요 두 개 중에서 낮은 거 높은 거? 네, 낮은 걸 적용한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 대출금리와 이런 걸 전부 적용해서 비교한 연 10%와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몇 배? 4배. 그 중에서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를 적용한다. 자, 아마 예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자, 1억에 보증금으로 있다가 4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놔두고 6천만 원을 어떻게 한다?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주면서 다음 달 또 뭐죠? 월세죠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연 10%와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4배죠.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예요. 지금 1.5%는 외우지 마세요. 적어놓지 말고 그 머릿속에 그 집어넣었다 나중에 헷갈립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제시돼서 나올 거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얼마다? 1.5%. 자, 그러면 1.5%면 4배면 얼마예요? 예, 6%가 되죠? 자, 그러니까 6%와 10% 둘 중에 어떤 건다? 예, 낮은 거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전환되는 금액이 얼마? 6천만 원 곱하기 얼마? 6% 낮은 거니까. 그럼 얼마예요? 나누기 10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6, 6에 36, 360만 원 나오죠?
360면 나누기 12를 해줘야죠. 12. 그러면 얼마? 3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다가 만약에 이 상황이 된다면 월세 최대한 얼마 받아라? 30만 원까지만 받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과 차임 등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차 정보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주택의 임대차에 대해서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요? 주택의 이해관계 있는 자. 그래서 주택의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이때 세 번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을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저기 맨 끝에서부터 보세요. 그건 반드시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예. 그럼 얘는 이해관계자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아직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한 단계 더 거친다 그랬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구분을 일단 해놓으면 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 이거는 상가 임차인을 위한 법이죠. 상가 임차인 법인데 실제로 보면 모든 상가 임차인을 법은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가보법에서 상임법에서 적용범위를 보죠. 여기에다 적용범위를 보면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지면 되죠. 일단 뭐다? 여기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들어간다.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들어가고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아니라면 이 상가보법이 적용된다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만 적용되고요. 자,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상가보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아닌 거 동문회, 종친회 이런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의 뭐다? 보증금이라. 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 부분에서 보니까 자, 뭐가 있다?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또 광역,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그 밖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지역은 주택임대차법과 같아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상가에는 없어요. 좀 집어넣지 마세요. 상가는 없습니다. 이 지금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간 것은 어디만 들어간 거? 주택에만 들어갔습니다. 상가는 아직까지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것만 차이가 날 뿐 이 지역은 주민법에 있는 지역과 똑같습니다. 자, 차이는 그 세종특별자치시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서울은 얼마 이하? 4억 이하죠. 4억 이하의 보증금이 적용되고요. 과밀은요? 3억이죠. 3억 이하. 그 다음에 또 광역은요? 예, 2억 얼마? 4천만 원 이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예, 1억 8천만 원 8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서울 얼마 이하고요? 4억 이하. 과밀은 3억 이하. 광역시는요? 2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이하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그냥 금액이 아니죠. 무슨 금액이다? 환산된 금액이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다 그랬죠. 자, 어떻게 환산한다 그랬어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이렇게 되죠.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환산해서 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상가보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OX? 네, 틀리죠? 자, 이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좀 주의할 거.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개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대항력.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 초과해도 적용이 되는 거. 대항력. 자, 여러분들 대항력 있죠? 이 대항력은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요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은 뭐 되거든요? 초과에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권리금 보호. 권리금 보호. 이것도 이 금액을 초과에도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3회 이상 차임 연체 시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도 요거 좀 적용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그 외에도 하나 더 한다면 3회 이상 차임 연체 시에 계약 해지 가능한 거 그것도 일단 들어갑니다. 이 세 개는 반드시 일단 기억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이 금액을 어떻게 되며 초과도 일단 적용된다는 거 그거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이게 상가보호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그래서 상가보호법 적용 범위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고요. 자, 보죠. 그럼 이제 교재 443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자, 존속기간의 보장. 존속기간의 보장. 자, 몇 년을 보장해줘요? 1년. 기간의 정함이었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랬죠.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누가? 임차인이.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계약갱신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는 제도예요. 다시 한번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디에는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계약갱신 요구는 계약갱신 요구는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예, 임차인이.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계약갱신 요구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때 임대인은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약은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요. 계약 만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죠. 1월 사이에.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죠. 포함해서 몇 년 범위 내에서? 예, 5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상가 임대차 계약책을 하면 일단 임차인 들이죠. 그럼 일단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일단 꼼짝 말아라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임대차 하시는 것이 편하죠. 그래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임대차 할 수 있죠.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이런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누구도요? 전차인도. 이 전차인은 누구의 동의? 예,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도 누굴 대신해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는 여러분들이 요 이제 기본 내용이고요.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로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자, 거기 보세요. 여러분 444페이지 보면 일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정당한 사유 8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라. 자, 첫 번째 몇 개 차임연체? 3기. 2기가 아니고 몇다? 3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 했을 때? 임대차 했을 때. 거짓 부정한 방법 임대차 했을 때. 그 다음에 자, 서로 합의하다가 밑줄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자, 그냥 상당 보상이 아닙니다. 그냥 상당 보상이 아니고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해주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자, 전부 또는 일부. 밑줄 한번 쳐놓으시죠. 전부 또는 일부. 자, 동의 없이 전대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도 전부 또는 일부. 임차인이 임차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에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고의나 중대한 것을. 자, 중대한에다 밑줄 쳐놓으세요. 여기는 밑줄 2개입니다.
자, 전부 또는 일부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중단에다 밑줄 쳐시고요. 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면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과실하면 뭐까지 포함되는 거? 경과실까지가 포함되죠. 그래서 고의 또는 중단과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대한 경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거절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임차인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부 또는 일부 나오네요.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자,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모두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보세요. 일곱 번째 보면 뭐가 나와요? 전부 또는 대부분이 나오죠. 전부 또는 대부분.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다가 전부 또는 대부분 그럼 틀립니다. 자, 일곱 번째만 지금 전부 또는 대부분이죠.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자, 철거 재건축 때문에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인데 단 세 가지 조건이 있어지면 돼요. 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미리 임대차 계약 시에 이거 철거하겠다 나중에 몇 년 뒤에 이렇게 고지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노후훼손 일부 멸실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럴 때 거절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서울 쪽에 고등법원 판례가 나는,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판례를 보면 건물이 40년 됐어요. 조금 노후됐는데 이거 철거할 거라고, 노후돼가지고 철거할 거라고 뭡니까? 임차인에 대한 이 갱신을 거절하는 사유에서 소송이 들어갔던 사례였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노후돼가지고 뭡니까? 철거할 거라고 하면 일단은 갱신 거절 통보 사유가 안 돼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되지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후가 됐다 해서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전진단 같은 거 있죠. 건물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만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445페이지를 보죠. 거기 보니까 계약의 묵시적 갱신.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거 내용 같죠? 묵시적 갱신. 자, 기간만 좀 틀립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전까지 갱실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랬죠? 묵시적 갱신이 된다. 자, 법정 갱신이 되고요.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인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자, 이 기간은 몇 년을 본다 그랬어요? 예, 1년을 본다. 자, 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 갱신과 계약갱 요구권과 별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과 별개로 나오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이때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시 통보를 할 수 있죠. 계약시 통보를 하면 몇 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제도 내용 똑같고요. 자, 그러면 446페이지를 보죠. 대항력. 자,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 요건만 좀 틀리고 효력은 일단 같죠? 요건. 자, 어떻게 되죠?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자, 조심할 것은 대항 요건이, 자, 일단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언제부터 효력 발생?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죠? 조심할 것은 사업자 등록한 때 그럼 틀려요. 자, 뭐라고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때가 아니고 신청한 때. 의미가 틀리니까 반드시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항력 갖췄습니다. 이제 보증금 회수 확정일자 이내에 의한 우선 변제 있죠. 확정일자.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효력은 똑같아요. 주임법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해보세요. 후순위 권리죠.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고 순위 확정력 있고 그날부터 발생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대항력이 있어지면 된다. 똑같죠? 그럼 확정일자 받는 것이 틀려요. 확정일자 받는 곳 어디? 세무서. 자, 주택은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여러 개죠. 뭐 동사무소, 법원등기소, 법원 지방법원 직원 뭐 이렇게 여러 개인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확정일자 받는 것이 딱 하나입니다. 어디? 예, 세무서. 딱 하나입니다. 세무서에서 받는다. 그것만 차이가 날 뿐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권. 자 여기에서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보죠. 소액 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자 소액 보증 우선 변제 이거를 일명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예, 최우선 변제라고 하죠. 자,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일단은 효력은 똑같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대항력 있어야 주면 되죠. 그리고 뭐 없어도 돼요. 확정일자 없어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역 일도 일단 똑같다고 봅니다. 자, 뭐죠? 서울. 그 다음에 또 과밀. 그 다음에 또 광역.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그 밖에죠. 그 밖에 이렇게 되죠. 자, 주택과 똑같은데, 단,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거. 여기가 뭐가 안 들어갔다는 거? 예, 세종시.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바뀐 것 중에서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금액 바뀐 거 있죠? 그거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니까, 세종시 바뀐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기억 안 해도 될 거야, 아마. 자, 일단은 광역시에 세종시가 일단 안 들어갔습니다. 원래 규정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일단 서울은 얼마예요, 얼마?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얼마를요? 2,200을. 자, 과밀억제권역은 5,500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1,900만 원에 대해서 광역시는요? 3,8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요? 1,300이죠? 자, 그 밖의 지역은요? 3,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 네, 1,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자, 금액 반드시 기억해 놓고요. 주택, 이거 건물가액에 얼마 가지고 변제해준다? 예, 2분의 1 가지고 변제해준다. 자, 이거는 주택과 같죠? 주택도 주택가의 2분의 1이고요. 상가도 건물가액에 2분의 1로 변제해준다. 그런데 이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요거는요, 금액이 좀 특이합니다. 주택과 좀 틀리죠? 요 금액은 무슨 금액이에요? 네, 환산보증금입니다. 자, 환산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자,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적용 안 했죠? 자, 조심해야 돼요. 주택과 상가에 있어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주택은 소액보증 우선변제, 즉 최우선 변제 여기서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보증금이 적용되잖아요. 그 금액,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다? 환산보증금이 일단 적용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하시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금액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자, 서울은 얼마? 6,500 이하에 2,200. 과밀은 5,500 이하에 1,900. 광역은 3,800에 1,300. 그 밖에는요, 3,000에 1,00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문구 나옵니다. 자, 권리금보호. 요번에도 분명히 권리금보호 나올 거예요. 제가 아마 1월달 강의할 때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이 순엉터리로 개정됐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엉터리로 만들어졌어도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 시험에는 분명히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자, 권리금이란 개념 나오죠? 자, 권리금이란 누구에게, 자, 신규 임차인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기존 임차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 권리금이란 뭐라고 됐어요? 상가건물 영업하는 자, 영업하려는 자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용대가로서 하는 부분 보세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도 줄 수 있는 거? 임대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권리금 계약이 있죠? 권리금 계약을 보니까 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임차인이죠?
임대인 들어가면 맞아 틀려요? 예, 틀립니다. 이거 조심해. 분명히 한번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아니면 왜처럼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묶거나. 자, 그럼 여기다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계약 이렇게 됩니다. 맞아 틀려요? 예, 그것도 틀립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 줄 수도 있고 임차인에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 문구상 권리금 계약은 누가 누구에게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데, 자,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는 일단은 그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만 거기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죠?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네요.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아까 잠깐 했던 거. 몇 개 차임 연체? 3개 이런 거죠? 그렇게 3개 차임 연체했거나 그 사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유가 되면 이때는 권리금에 대한 방해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떤 것을 방해하는 행위냐? 자, 임차인이 주선한. 자, 지금 여기는 기본이 임차인이 주선한 뭡니까? 신규 임차인 있죠? 기본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 임대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아니라 누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권리금을 수선하는 행위. 권리금 요구하거나 수선하는 행위. 누구에게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받는 행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 하여금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얘한테 권리금 주지 마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또 현재 시세에 비추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하는 행위.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 차익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이런 거 있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세죠, 현재 시세에 있어서 뭐 아주 고액의 그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할래 말고 말래 마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뭐 한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어요. 자,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권리금 당연히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네 가지도 일단 기억해놔야 돼요. 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아주 상당히 자의적 판단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또 상가건물. 자, 숫자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얼마 이상? 1년 6개월.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6개월도 아니다. 1년 6개월입니다. 이거 1년 혹은 또 6개월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자,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하는 경우. 자, 보죠.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계속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는 권리금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네,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구상에서 보면. 자,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한 경우는 계약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는 권리금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이런 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이것도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손해배상금 있죠? 자, 방해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를 했죠? 방해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손해가 났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근데 그 손해배상 책임인데 배상 기준이 아주 묘하게 나옵니다. 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다 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자, 보죠. 내가 이 가게, 이 점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이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나갈 때 지금 권리금을 2억을 받고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들어올 때 얼마 주고? 나갈 때 얼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방해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1억.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된 거예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이게 2억이죠?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는 권리금. 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뭐예요? 1억 이거죠. 이거와 이것 중에서 뭐를? 낮은 거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몇 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그랬어요?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보 제공이 있네요. 임대인이 이것도 전혀 얘기가 안 되는 문구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데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아주 그 분쟁 소지가 아주 민감한 그런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엉터리다. 그래도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자, 권리금 계약서가 있어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 누가 작성해서 권장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외에도 국장이 권리금 평가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는 거 있죠? 권리금 적용되지 않는 거. 어떤 경우에 임대차 목적물 상가 건물이 뭐일 때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예요. 이거 뭐라 그랬죠? 백화점, 마트 이런 거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이거나 아니면 공유재산, 공유재산일 때 이때는 권리금 보호 된다 안 된다? 권리금 보호가 아예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권리금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거는 내용 똑같아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보조금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가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등기가 되면 기존의 대항력 어떻게 되고 유지되고, 대항력 없을 때는 대항력 새롭게 발생된다. 그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 뒤에 차임 증감 청구권 454페이지. 차임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이 못하고 증액하고 나서 1년이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증액할 수 있다. 얼마 범위 내에서? 100분의 9%죠? 자, 9%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주택은 얼마였죠? 5%였죠? 상가는 9%. 자, 상가 9%인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자, 재계약 시 이것은 여러분들 알아볼 거. 이제 주택임대차법 부분 재계약 시 쌍방합의 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재계약 시 쌍방합의 시 적용 안 돼요. 마찬가지로. 자, 이제 주택이나 상가나 재계약 시 쌍방합의 시 적용 안 되는데요. 다만 하나가 알아둘 거. 계약갱신 요구에서 재계약합니다. 이거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계약갱신 요건 배우셨죠?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재계약합니다. 다시 계약하는 거죠? 갱신되는 거죠? 이때 이 9% 적용한다는다? 합니다. 자, 요걸 알아두시라. 일반적인 재계약은 안 해요. 일반적인 재계약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5년 넘었는데도 재계약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이 9%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에 의할 때?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지금 5년 범위에서 재계약하죠? 그때는 이 9%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효력은 지금 주임법에 갔고요. 자, 455페이지 보면 월찬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있죠? 자, 이거는 주택과 뭐 거의 똑같은데, 자, 은행 대출 금리 해당 지역에서 연 몇 프로?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4.5배. 자, 주택은요? 10%와 4배죠. 주택은 10%와 4배죠. 그럼 상가는요? 12%와 4.5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개 차면 연체하면 계약해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3기. 2기가 아니고 3기입니다.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자, 2기가 아니고 3기와 관련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정보 제공. 마찬가지로, 자, 이제 임대차 정보, 이해관계 있는 자는 그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주택임대차법과 똑같아요. 주택임대차, 아까 주택임대차법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확정자 부여기관에.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어떻게 돼요? 누구에 동의받는다 그랬어요? 동의받는다 그랬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지금 주임법과 아주 똑같은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456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요거는 누가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요? 네, 다시 한번.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죠. 자,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자,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기억하면 되겠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경매 공매하고 다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